자, 제가 하는 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굿모닝입니다. 자, 이 굿모닝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 아메에서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강 습관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굿모닝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인체의 그런 원리나 기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누구나 다 100% 건강한 사람 없잖아요. 다 누구나 아프고, 나았다가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다 치유력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치유력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인데, 몸에 이것을 채워줘야지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체액입니다. 자, 우리가 체액이라고 하면 단순히 물만 생각하시는데, 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전해질,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그 외에 미량 영양소들이 다 녹아 있는 수용액을 말하고요. 그 해당되는 게 혈액도 있고요. 림프액, 소화액, 뇌척수액, 그리고 관절액, 눈물, 침 등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액체는요, 0.9%의 염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체액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연령별, 성별 체액량인데요. 우리의 체액은요, 나이 들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유하는 능력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유하는 능력만 크다면, 체액량이 크다면요, 노화도 미뤄지고 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액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 남자가 여자보다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명 근육을 물주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액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또 비만한 사람은 체액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방이 물이 가장 적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많을수록 내 몸에 체액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몸에 체액이 마른 사람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제 연장 활동이라든 생명 활동이 조금씩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수분이 많은 조직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당연히 혈액이겠죠. 혈액의 수분량은 약 83% 이상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조직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75%로 수분이 약 수분의 약 75%고 운동 및 대사작용을 도와주고요. 세 번째로는 피부입니다. 수분의 70%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뼈에도 수분이 있어 하시죠. 우리가 이 뼈에도요. 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라든지 골감소증 환자들도 체액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체액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체액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우리 중요한 물이든 영양소든 최종 목적지가 다 어디신지 알죠? 우리 인체에선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물만 계속 마시면요. 세포까지는 갈 수도 없고 오히려 화장실만 더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줘야지만 우리의 체액은 의미가 있는 체액입니다. 자, 우리 체액의 분포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세포 안이고요. 여기가 세포 밖입니다. 세포 안은 세포 내액, 세포 밖은 세포 외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 바로 세포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동할 수 있는 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삼투압 작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뭐 김치 절일 때 어떻게 절이죠? 물 배추만 넣으면 절여집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소금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 모든 삼투압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밖에 NaCl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존재하여야지만 세포가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여기 밖에 있는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이 존재하고 우리가 세포 밖에 이 외액 중에 간질액이라는 게 있고 경세포액이라는 게 있고 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액 같은 경우는 세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데 이 세포 외액의 거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5%, 뭐 혈장도 20%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나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만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몸에서는 자꾸 이게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소변량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체액의 농도는요, 0.9%의 이 염도를 지켜야 돼. 이게 항상성이거든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인체는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물만 계속 들어오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그 물을 밖으로 빼내야지 우리 체액의 0.9%라는 염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그냥 맹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미량의 소금도 함께 빠져나가요. 우리 소변이 그래도 짜잖아요. 그러면 자꾸자꾸 내 몸은 물을 보유할 수 있는 이 소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세포 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세포가 재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포 안으로 체액을 잘 넣어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중요하다? 세포 외액이 촉촉하게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이 미네랄들, 전해질들도 함께 존재해야지만은 세포 안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간질액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세포 간질액이라고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혈관에 혈액이 도는 속도가 엄청 빠르신 거 아시죠? 그럼 그 속도가 내 세포로 바로 들어오면 우리 세포는 어떤 느낌일까요? 내 집에 허리케인과 물과 함께 확 지나가는 느낌이 안 들까요? 그럼 세포는 뭐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하나의 통로죠. 세포 외부의 물탱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 그리고 세포와 혈관 사이의 공간으로서 채우는 액체인데요. 이 액체가 쫀쫀하고 촉촉하게 영양소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 세포는 여기로부터의 영양소와 그리고 세포가 쓰고 나고 활동하고 난 다음에 노폐물이 발생하겠죠. 그 노폐물도 이 세포 밖에 있는 이 세포 간질액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세포 간질액 또한 삼투압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빨간 줄을 긋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삭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 중요한데 이 세포 간질액이 물탱크로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야지만 세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은 이 세포 간질액뿐만 아니라 모든 체액들이 많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네. 자, 체액이 부족한 우리 현대인들을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 이 체액은요, 일명 우리 몸에서 냉각수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길을 잃어서 다음날 아침에 뭐 죽었다는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자, 그거는 왜 그럴까? 왜 가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저체온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은요, 고온에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열은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조절은 생명 활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동물은요, 여기 열에 익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생명 활동에 몸이 뜨거워지면은 조직이 바로 익어버려서 그걸 무슨 일이 있어도 끄려고 한대요.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우리 화상 입을 냄비에 데이거나 화상 입으면 우리 몸에서 무엇이 생기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물집이란 게 생기죠. 이게 왜 생길까요, 여러분? 이 화상에 입은 내 단백질, 우리 다 단백질로 있잖아요. 이 단백질이 열을 끄려고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내 몸의 체액이란 체액은 다 모아서 이렇게 물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인체가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몸의 체온 조정 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열감, 일명 우리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보시면은 아지랑이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열감이 발생합니다. 그걸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게 되면은 이 엔진의 냉각수가 떨어지면 과열되듯이 우리 몸에도 몸 안에서 열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우리 몸은 억지둥둥 빼려고 해요. 어떻게?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피부고요.
두 번째가 소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변인데 우리 아이들 고열에 시달려서 응급실 데리고 가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응급실에서 뭐부터 물어보세요? 애 대변 봤냐고 물어볼 겁니다. 자, 그거는 대변을 봐야지 열이 확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열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변을 보지 않았다면 관장부터 시켜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에서는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고열로도 죽을 수 있게 우리 인체는 어찌둥둥 열을 빠져나가다가 빠져내려고 하는데 우리 차가 막히면 살짝 이렇게 갓길로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체도요, 이 열이요, 피부, 소변, 대변 빠져나갔다 더 못 빠져나갔어. 그러면 이제 갓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항문으로 열이 빠져나가면은 일명 치질이 걸릴 수 있는 거고, 얼굴로 빠져나가게 되면 안면 홍조가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눈으로 열이 빠져나가게 되면 안구충혈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뇌로 열이 이제 터지면 이제 뇌출혈까지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조금만 체액만 확보하고 있다 하면은 이 열이 분명히 덜 날 것이고 냉각수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병들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액이 부족하게 되면 소화불량이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 몸의 소화액은 9리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요? 이 9리터가 다행스럽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분비된 소화액의 99%는 다시 우리 장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보관하냐? 내 혈장에 있다가 다시 간으로 흡수돼서 다시 제 세포에서 다시 만들어내는데 나오게 되는데 이 체액 또한 충분해야지 소화액도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화액도 만들어내는 원료가 있잖아요. 그 원료를 보시면은 이 NaCl이라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 NaCl이 내 몸에 들어오면요. 이 이온화돼서 Cl과 NA가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염소 이온 Cl은 염화 이온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물인 수소 분자와 만나서 우리 몸에 강력한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Na, 나트륨 이온은요, 몸에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위산을 중화시켜서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 췌장액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소화가 편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화불량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하루에 물 많이 먹으라 해서 물도 하루에 2리터 섭취하고 나는 저염식도 하고 있고, 정말 건강하게 채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소화불량 심한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저도 이랬어요. 저도 건강 챙긴다고 물 많이 먹고 저염식하고 채식 위주로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몸도 차갑고 계속 소화하고 고기, 단백질 소화를 저는 거의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소화불량일 때 오히려 저염식보다는요, 적당한 염분과 그다음 미네랄 가득한 물과 단백질이 이 효소의 원료인 단백질 그리고 우리 모든 소화기계를 관장하고 다스려 줄 수 있는 이 유익균, 유산균 섭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내 체액이 채워지고 내 소화불량들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체액 부족의 신호가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자, 우리 두통 같은 경우는 뇌는 혈액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체액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 뇌에서 나 혈액 부족해, 체액 부족해, 보내줘라는 신호를 우리 몸 밖으로 내는 건 두통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잦다. 그럼 내 몸이 체액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 보충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이런 사람이었거든. 두통이 너무 잦던 사람. 그래서 제가 책 부족한 줄 몰랐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책 많이 부족한 사람이 두통이 잦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또한 체액이 많이, 안구에도 물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필요하고, 불면증 또한 혈액이 충분해야지만은 잠이 잘 잡니다. 그리고 수족냉증은 제가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 이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이요 손발이 차면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 안 된다 해서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은 혈액순환제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 혈액의 양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양이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이죠. 뭔가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의 양이 문제인 사람이 오히려 혈액순환제 약을 먹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그러니까 차로 비유하면요. 나는 지금 내 몸에 기름이 없는데, 내 차를 내가 엑셀을 밟고 있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약이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어떤 느낌까지 오냐면요. 심장 두근거림까지 느끼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나 부정맥이 왔나 보다. 또 부정맥 약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체액만 채워줘도 어느 정도 증상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증상들이 많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체액 손발이 차다고 해서요. 나는 몸이 냉한갑다. 그래서 뭐 한약재 중에서 몸을 뜨겁게 하는 뭐 약재를 복용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이걸 복용하게 되면 내 혈액은 더 쪼그라들어요. 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더더더 손발이 차가워져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지? 한약을 먹어도 소용없지? 내 혈액이 아직 체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자, 수족냉증인 사람들은 위장 관리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심장 항진,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이 부족하니까 심장에서는 어찌둥둥 뇌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지어 짜내야 돼요. 그럼 심장은 계속 펌프질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짜증, 화, 열 많이 나요. 자, 이 증상이, 자, 우리 생리중후군인 여성들의 거의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지 않나요? 이것 또한 체액이 부족해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면홍조 아까 얘기했고요. 뭐 구내염도 그렇고. 자, 발바닥, 발 뒤꿈치 갈라짐 또한 보이는 곳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안은 보이지 않는 곳은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그만큼 내 체액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 발톱 얇아지고 잘 찢어지는 것 또한 발톱 무접도 체액 부족이에요. 탈모도 머리카락 갈게 뭐 영양분이 없다는 거고 피부 가렵고 염증이 있는 것도 다 몸이 건조한 거죠.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코딱지가 나는 좀 유달리 많다 하시는 분도 체액 부족한 건데 우리의 코는요 하루에 1리터씩 비강액이 흐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수증기로 잘 증발해서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체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비강액이 부족해서 코딱지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마른 김침을 많이 하는 사람 또한 기관지 점막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축성 위염이 생기는 분들 보시면, 자, 이거를 생 오징어와 마른 오징어로 비유를 해드리면은, 자, 생 오징어에 충격을 가하거나 자극을 가해도 보호막기 코팅이 너무 잘 돼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마른 오징어 같은 내 위벽이라면 어때요?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조금만 자극적인 거 먹어도 내 위벽은 오그라들고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위험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요, 체액이 부족하면 온몸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원리를 모른다면은 내가 먹는 약이 자꾸 자꾸 많아져요. 두통 생겼으니까 두통약,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뭐 불면이 있으니까 수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은 몸이 마른 사람한테 이렇게 체액이 마른 사람한테는 이 체액인 혈액 같이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채울까요? 체액을 채우는 방법은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체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게 물입니다. 그죠? 근데 그 물이 맹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체는요. 체액은 다 0.9%의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저염식을 하시지 마시라고 권해요. 그렇다고 뭐 절대 뭐 지나치게 뭐 고염식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물을 드실 때 체중 4kg에 곱하기 30ml 정도 해서 하루에 물량을 드셔라 하는데 그거는 꼭 정해지진 않았고요. 내가 오늘 땀을 많이 흘렸으면 더 많이 드셔도 되고 내가 오늘 움직임이 많이 없다 그럼 좀 덜 드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물을 드실 때 우리 혈액의 염도인 0.9%라는 이 염도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도 링거를 맞잖아요. 그럼 링거를 보시면요. 0.9%의 이 생리식염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0.9%의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저염식은 국가에서 저염식을 하라는데 왜 자꾸 우리 링거는 0.9%의 소금 농도의 수액을 주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 병원에서는 움직임이 없잖아. 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주사약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야지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혈액의 0.9% 농도를 유지해야지만이 왔다 갔다 세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무조건 가면 입원하면 수액을 놓는 거랍니다. 그거를 내가 집에서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체액을 확보하려면요, 당연히 미네랄 물과 적당한 소금도 함께 있어야 되고, 그걸 담을 단백질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체액을 가장 많이 없애는 게 염증입니다. 그래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없애는 걸 막아야 돼요. 그게 만성염증이죠. 자, 이 염 글자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불화자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우리 몸에 염이 일으키면은 발열이 되고 발열이 되면 내 몸에 체액 소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혈액 소비량도 많고 결합 조직도 녹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100% 거의 체액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염이 어디서부터 왔나 봤더니 바로 장이었어요. 그건 뒤에 따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염증도 이제 줄이고, 이제 체액을 채울 매끼 단백질 꼭 섭취하셔야 돼요. 인체의 구성 영양소이자 각 부위별 수분의 균형 유지도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몸의 물탱크인 근육과 콜라겐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끼 단백질은 꼭 드시고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적당한 운동, 과한 운동 아니고 적당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요, 심장 펌핑으로 순환이 돼요. 그렇지만 림프액 같은 경우는 심장 펌핑으로 순환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의 힘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내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의 림프 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몸에 노폐물 배출이 안 되겠죠. 그것 또한 우리 몸의 독소고 그 독소가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 우리가 몇 끼 단백질을 하기 위한 거는 내 몸에 세포까지 가기 위한 건데 세포도 재생이란 걸 하잖아요. 그 재생할 때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새 단백질이 들어가줘야 돼. 그때도 이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지만 내가 먹은 새로운 단백질이 다시 교체가 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자율신경도 유지하는 게 체액을 채우는 방법인데 이게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우리 혈액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고 또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탈수 유발하는 음식인지 이 음식들 커피, 탄산음료, 술, 담배 뭐 등등 다 혈액의 도둑들, 체액의 도둑들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면 내 체액은 자꾸 말라가니까 나는 더더더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네랄 물 마시기. 저번 주에, 그 정수기에 관해서 너무나도 박태영 리더님이 상세하게 설명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물론 우리 수돗물에도 좋은 미네랄이 많지만, 거기에 이런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종의약품 뭐 19 정도 들어가 있고, 가브라 함물도 들어가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물에 엄청 많다잖아요. 그리고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 등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다 걸러내고 미네랄 가득한 이 스프링 물을 꼭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아침에 기상 직후에. 자, 왜 기상 직후에 드셔야 하냐면 밤새 부족해진 수분 및 전해질도 보충해 줄 수 있고요. 자, 내 위와 내 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변 활동에 도움되고 뇌와 몸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아 물이 들어갔네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구나 하고 신진대사도 깨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물은 정말 정말 필요하는데 자 우리 인체는요 정말 작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채우는 모든 체액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0.9%의 염도를 유지해야만 생명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와 똑같은 온도의 이 미지근한 물 300에서 500 정도 되는 물 한 컵에 좋은 소금, 우리 송화소금도 있고 설렁소금도 있고 뭐 천일염도 좋고요. 암염도 괜찮고요. 그런 좋은 소금을 한 세 꼬집 정도에서 농도를 0.6%나 뭐 0.9%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그 정도 선에서 따뜻하게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요. 쉬엄쉬엄 천천히 내 몸에 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면서 마시면은 정말 정말 좋아. 이 모든 세 가지 기능들이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뭐 0.6% 맞춰야지 이렇게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입맛에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간간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체가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 0.9%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소금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심장에서 걸러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쓴답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소금이 조금 가량 섭취했어요. 그럼 우리 인체는 들어온 소금을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덜 돼요. 그래서 너무 안 먹는 게 오히려 인체에서는 더 안 좋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염증 해결하기인데, 자, 우리가 질병의 모든 원인이 만성염증이라고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 인체에서 이 만성염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계속 모르고 있다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제 알게 됐냐면 2020년도부터요. 모든 과학자들의 이제 논문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사람들이 이 장이 생각보다 일상에서 조금씩 진짜 미세하게 세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새는 장 누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병의 근원인 이 만성염증이 된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만성염증의 원인은 바로 이 장 누수라는 거. 자,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이불을 통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이 바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입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항문까지 하나의 이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관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속에는 들어가 있지만 진정한 우리 몸 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은 우리 몸의 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 안까지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먹은 게 언제 어디서 몸 안으로 들어올까? 혈액으로 들어올까요? 그건 바로 이 장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관문이 이 장이라는 곳에서 내 먹은 것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소화기계, 입부터 항문까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함께 여기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생물과 인간은요, 서로 공생하면서 얘네들이 대사해주고 분해해주는 걸 우리는 혈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얘네들도 먹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함께 공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럼 우리 몸은 폐혈증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나쁜 것들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가장 많이 70%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장에 관한 설명을 여기가 이게 뭐냐면요. 조선비즈라고 해 조선일보에서 바로 발행하는 이코노미 잡지인데요. 이게 645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바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뜻하는데 이거에 관한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전신 건강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장이다라고 했어요. 이 장만 건강해지면은 면역력, 피부, 뭐 간 기능, 뭐 대사, 체중 딱 케어가 된다. 하지만 내 장이 자꾸 새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책자 안에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요,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만성질환, 퇴행성 뇌질환, 노화라는 생물학적 한계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마스터 키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마이크롬 석학이자 국내 미생물학계의 권위자인 빌릴름 홀자펠 교수님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고 한동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장 건강의 미래는요. 장벽 붕괴가 이제 정신 건강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하셨고 지금까지의 20년간의 모든 과학계는요. 유익균 보충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토양이 척박하면은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이 좋은 균이 정착할 장내 환경과 방어선인 장벽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고 하셨고, 자, 이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이 만들어낸 이 대사산물이 장벽에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내 누수 현상이 전신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 물어봤더니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면은
아주 만성인데 아주 약한 만성이 희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이제 주목받고 있는 장뇌 축을 통해서요. 뇌신경염증, 노화까지도, 이게 치매까지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장벽 유지의 핵심으로 꼽는 물질이 바로 이 뷰티르산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뷰티르산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내 몸 안에서요, 대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고 세포 재생도 돕고 장세포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 시멘트 역할까지 해서요,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장내 염증 반응까지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요, 이 의료와 헬스케어에 가져올 변화를 보시면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목표가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예방과 노화 관리가 이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특히 예방에서의 이 장 건강은요.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서 면역, 대사, 신경 조절 등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장내 미생물 특성을 분석해서 관리하는 정밀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가 앞으로의 저속노화 건강 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잡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바로 데이터 양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품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아메에서는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변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을 검사하는 건데 지금 그걸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양과 우수한 그러니까 많은 양과 우수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아메이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염증을 해결하기 위한 이 장벽이 튼튼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벽에 존재하는 일명 장벽을 여는 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눌린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발현이 되거나 양이 많아지면은 장벽이 열려버리고 얘가 작아지면은 장벽은 튼튼해져요. 그래서 일명 조눌린을 장누수의 핵심 지표다라고 과학계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왜 장벽이 열릴까? 우리가 어떻게 조눌린을 자극하고 있냐면 항생제, 약물, 뭐 인스턴트 음식, 산성 음식, 밀가루 불면증, 스트레스, 그리고 과음까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조눌린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장벽이 열리겠죠. 그럼 혈액 내로 독소가 유입되고 내가 인체마다 각각 다 약한 곳이 달라요. 그 약한 곳에 첫 번째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럼으로써 비염, 아토피, 청시, 뭐 등등등 치매, 우울증까지 싹 다 만성피로, 전신염증까지 다 관장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뷰티리산만 내 몸에서 제대로만 잘 생성만 된다 하면은 이 뷰티리산은 식이섬유를 먹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거든요. 얘가 생성이 증가되면은 우리 장벽에 있는 L셀이라는 이 세포에서 자극이 되어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과 GIP-1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뇌의 주요 장기에 적용이 되는데 이 GLP-1 같은 경우는 배고픔을 감소시켜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GIP 같은 경우는 대사를 증진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배고픔도 안 느끼고 에너지는 소모되니까 어때요?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뷰티르산이 이거 말고도 또 무엇을 분비해내면 근육을 증강시키는 물질 또한 분비돼요. 그래서 근육도 증가되면서 체지방 감소해야 되고 이런 효과까지 다 있는 그래서 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GLP-1이 혹시 위고비 주사약의 성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약으로 된 호르몬제를 맞으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내 몸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 뷰티르산만 잘 만들어낸다면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대사가 잘 되고 근육 생성도 잘 될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장벽 강화를 위해서 왜 중요한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몸속의 장은 벽돌을 쌓아 만든 수로처럼 견고한 구조입니다. 벽돌 사이에 틈이 생기거나 깨지면 물이 새어나오듯이 장벽이 무너지면 유해물질이 혈액을 타고 흘러나와 전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는 현상을 장누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벽을 탄탄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이 바로 뷰티르산. 뷰티르산은 장벽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며 장벽세포 사이를 시멘트처럼 단단히 연결해 장벽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 점막 형성에 도움을 주어 장벽을 코팅하듯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벽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역할, 그 중심에는 뷰티르산이 있습니다. 장환경이 척박하면 아무리 좋은 유산균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유산균이 유익한 대사물질을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최적의 유산균이 더해지면 장벽 건강에 중요한 뷰티르산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뷰티르산이 가득하고 장벽이 튼튼한 거스를 만들고 싶다면 뉴트리다이트를 만나보세요. 탄탄한 벽을 세워 건강이 새지 않도록. 자, 보셨죠? 그만큼 우리가 뷰티리산이 너무 중요한데 이 뷰티리산만 제대로 발현만 된다면 이 조눌리라는 장벽을 여는 키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뷰티리산을 발현을 시킬까? 근데 중요한 거는 과학에서 아직까지 이 물질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섭취할 수도 없대요. 왜냐면 이게 뷰티리산이 우리 대변에 그 악취 있죠. 그런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직접 넣어준들 소장해서 흡수돼버리고 대장까지 가지 않아서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구체, 뷰티리산이 만들기 전 단계인 이 아세트산과 락테이트를 만들어주면 내 몸 안에서. 그러면은 내 몸 안에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유익균이 이 뷰티리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뷰티리산은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뷰티리산을 잘 만들어낼까라는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만, 뭐 한 가지만 먹어서 이게 비트리산 생성이 안 되더라는. 그래서 암회에서 지금 원 스텝, 투 스텝, 그러니까 두 단계로 걸쳐서 비트리산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만들어냈고요. 이 또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출시되는 제품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장 건강의 베이스인 땅을 만들어주는 거. 이 전구체인 아세트산과 락테이트를 만들기 위한 단계인 비긴이란 제품이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긴이 들어와서 내 몸에 비옥한 탕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균주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장 부스터인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넣게 된다 하면 우리 몸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이 뷰티리산이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비긴이란 제품이에요.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뭐라 해야 돼 식이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WX에도 우리가 식물 영양소가 식물이 많다고 하지만 WX의 종류보다 더 많은 이 식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더 많은 식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장 환경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인 균주를 넣어주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메에선 22년도부터 이 변검사인 똥검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지금까지 쌓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 것까지 합치면 15만 건인데 이거 나오기까지는 11만 건의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균주를 이게 뽑았어요.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차출을 이게 뽑은 건데 자 어떤 균주를 뽑았냐면요.
자, 이때까지 11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건강한 장벽을 가지고 있고 그 건강한 장벽에서 뷰티 리사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유익균이 뭐지? 하고 뽑은 게 바로 뉴트라이트 27이라는 균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양성이 너무 낮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낮지? 어떤 유산균이 가장 부족하게 이렇게 낮을까 해서 그 부족한 유산균을 채워주면은 다양성이 올라가면서 무생물의 밸런스가 균형도가 맞아지겠네 해서 그 부족한 균을 찾은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 648이에요. 자, 우리가 이 균주들은 이게 이 아메이에서 최초로 발견한 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만 쓸 수 있는 독점 균주예요. 우리가 보통 이 유산균이나 균주를 발견하면요. 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뉴트리라이트 272, 뉴트리라이트 648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우리가 그 모든 뉴트리라이트의 이 철학이 뭐예요? 시합부터 완제품까지라는 이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유산균을 아메이가 다른 좋은 회사의 균주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생산을 해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9월 달부터 나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직접 아메이가 이 HM 파마라는 회사와 함께 계속 10년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끝에 처음으로 아메이 이름으로 만든 우리만의 이게 뉴트리라이트만의 균주.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의 그 철학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에까지도 적용한 최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 균주를 우리는 손흥민 균주, 축구계에서 손흥민, 그 표적 모든 골을 잘 넣고 비티르산 생산을 잘한다는 거.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이 비기는 손흥민을 잘 지휘할 수 있는 히딩크 토양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바로 맥기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영양소로서 영양소의 왕이자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체에서 물 다음으로 많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런 뭐 결합 조직 만들고 효소 호르몬 만들고 다 구성 물질인데 저 여기 보시면은 산염기의 균형도 유지하고 각 부위별 수분의 균형도까지도 유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바디 측정하시면은 세포 외 수분비, 세포 내 수분비 뭐 이런 거 보셨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수분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세포까지 혈액에 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체의 물 역시도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 수분의 균형 유지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체는 매번 재생이란 걸 해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계속 가는 1년마다 뭐 뼈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15년마다 위점막은 2시간 반마다 계속 그러면은 우리가 봤더니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어디에 있는 세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혈중에 이 세포에 교체되는 원료인 아미노산이 항상 존재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세포 교체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무엇을 깨서 쓸까요? 근육이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혈중의 이 아미노산, 단백질 농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래된 단백질은 어쨌든 파기시키고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 오래된 단백질을 배출시키고 새로 들어온 단백질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아까 제가 4번으로 말했던 운동. 그래서 운동도 함께 해줘야지만 우리 몸에 이런 세포 교환, 이게 체세포들, 이런 교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뭐 이런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먹게 되면은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몇 끼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은 여러분 살이 잘 찌지 않아요. 무엇이 그러냐면은 하루 중에 식사 간격이 가장 긴 저녁 식사 후부터 아침 식사까지는요, 새로운 단백질의 공급이 막혀서 우리가 근육 분해가 진행돼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그때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무조건 섭취해 주셔야지만 근육이 쓰이지가 않아요.
특히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평균적으로 거의 뭐 7, 8g 정도의 단백질, 이 정도면은 달걀 한 개 정도의 단백질 양입니다. 이 정도만 섭취하고, 이 정도도 섭취하고 있지 않아서, 아니요. 7, 8g 정도의 단백질밖에 섭취하고 있지 않아. 목표 섭취량인 한 끼에 약 20g에는 크게 부족해요. 자, 우리 인체는요, 2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지만은 이제 근육이 합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작게 드시면은 이제 근육까지 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근육량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식사를 먹지 않은 아이가 많은데 그 아이들은 오히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비만이 많은 경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근육 합성이 될 때까지 되는 그 양인 20g 정도의 단백질을 몇 끼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 우리가 단백질을 고르실 때는 이 양질의 단백질을 골라야 되는데,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밀가루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하잖아요. 밀가루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여기 보시면 제일 작게 들어가 있는 게 라이신이죠. 그럼 이 라이신 기준으로 아미노산 스코어랑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건 골고루 다 100% 이상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 제품을 드셔야 되는데 암에 있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면서 아미노산 종류 또한 20종류 다 들어가 있고 또 GMO가 아닌 콩으로 만들었고 식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먹었을 때 얼마만의 단백질 양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파이토 프로틴은 가장 많은 단백질 함량이 들어가 있죠. 한 12.5g을 섭취하게 되면 10g의 단백질을 내가 먹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소화가 너무 안 되는 분들은 하이드라 액티브 프로틴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건 빠른 소화 흡수를 시키는데 23.5g 먹었을 때 내가 13g의 단백질을 먹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맛과 그 아미노산의 흡수율가 아주 높은 아미노란 제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냐? 자, 체중 1kg당 1에서 1.2g씩 섭취를 권고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0kg이다.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그럼 그걸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서 20, 20, 20 이렇게 먹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 필요량이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절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한꺼번에. 자, 그래서 매 끼마다 20에서 30g 정도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20g 정도 먹었을 때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 30g 이상 먹은들 소용이 없어요. 20g 정도만 드시면 되고, 섭취의 골든타임인 아침입니다. 그리고 뭐 점심, 저녁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 전후로 섭취하시면은 운동에도 도움 되니까, 근육 섭취에도 도움 되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자, 건강한 습관이 이 굿모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우리 미네랄이 가득 든 물 한 잔, 거기에 소금을 조금 곁들여서 소실된 수분을 먼저 챙기시고, 자, 두 번째, 공복 상태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비긴으로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장을 깨우시고, 세 번째, 그리고 프로틴을 미지근하게 사서 밤사이 분해된 내 근육 또한 근육을 위한 단백질을 충전하시면 가장 좋겠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요. 혹시 건강 수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건강 수명은 늘지 않아서 병원에 있는 생활들이 너무 길답니다. 그래서 이런 굿모닝 습관으로 내 건강 수명을 채워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체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바다와 같아요. 자, 이 바다에 액체만 있는 게 우리 바다에 뭐가 있죠? 함께 살고 있는 여러 미생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바다에는요, 30조개가 넘는 세포가 있고요. 그것 또한 미생물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 몸의 작은 바다를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물과 적당한 염분으로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 건강한 바다에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익균과 식이섬유로 장벽을 튼튼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바다에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 뭐 전해질, 뭐 비타민들 이런 것들을 넣어 주어서 우리
바다가 이 책이 목적이 어디에 세포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세포들에게 건강하게 전달돼서 그 세포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만의 내 인체만의 바다의 수호자가 되어서 건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